우리 신영증권의 박소연 팀장님. 저희 Y스트릿에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오시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간 전망 나오기를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아, 네. 근데 뭐 연간 전망이라고 해도 사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선의 좀 전망을 드리기 위해서 참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연간 전망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네. 조금 이제 고급지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네. 주식 몰빵해도 됩니까? 일단은 저는 타이밍을 좀 잘 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상저하고 전망이고요. 내년도 한 2, 3월 달 전후에 아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를 고비로 좀 나아질 거다.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2, 3월에 뭐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절성이 항상 있어요. 주가 패턴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빅스 그리고 V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를 과거 월별로 평균을 내보면 이상하게도 2, 3월 달에 변동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9월, 10월 달에 또 변동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9월, 10월 달은 헤지펀드들 북클로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 가기 전에 수익 낸 것들 차익 실현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9월, 10월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2, 3월은 사실 이유를 딱히 찾을 수는 없는데 굳이 찾자면 아마도 이제 중국이 2월 달에 춘절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 자체가 좀 둔탁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1, 2월 달에 지표를 매달 발표 안 하고 1, 2월을 합산해서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모멘텀이 약간 좀 없는 시기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짜게 되면 그 집행 시기가 사실은 2, 3월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월, 3월 달이 이제 수급 공백기고 약간 이제 전략들이 작년과 바뀌는 시기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통은 그래서 2, 3월 달에 칼라도 많이 바뀌고 주도주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좀 2월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2월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가 사실 장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했냐 생각을 해보면 피치. 결국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때 기억해 보시게 되면 피치가 미국이 너무 예산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IRA 보조금이 재정에다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등급을 이제 강등을 하고 그 전망을 좀 강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장기금리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에 시장이 안정화될 때는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가 이제 발행량을 좀 줄여주겠다. 결국에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은 국채 발행량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서 경기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옐런이 그렇게 되면 11월에는 발행량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한 게 하나의 좀 촉발점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기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뷰가 들어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 2월에 아마 셧다운이라고 많이 좀 올해 이슈가 됐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내년 예산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시간만 조금씩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안이 두 개가 분할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된 분할된 예산안이 하나는 1월 말 그리고 하나는 2월 초에 지금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 2월 달에 내년도 예산안을 한 번 더 의결을 하기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씨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재정 지출을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대선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 부분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게 2, 3월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저것들 변수를 재보면 일단 연초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 3월에 좀 바텀 피싱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 거냐? 네네. 그 페드워치 보면 불과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 하반기 이렇게 있다가 7월
5월, 지금 3월까지 와 있잖아요. 네네. 그 3월이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석 달 남은 건데 약간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도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똑같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과거 보면 네. 이게 선제적인 인하냐? 아니면 이제 후행적인 인하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틀려요. 네. 근데 이제 선제적인 인하는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먼저 내려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요새 얘기하는 보험성 금리나 인슈런스 컷이죠.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는 경기가 나빠질까봐 미리 낮춰주는 거. 그렇죠.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다라는 사실 누가 아플까봐 보험 들잖아요. 나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보험 들듯이 금리 인하를 한다. 네. 그게 이제 보통 보험성 금리 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과연 할 만한 상황인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연준 인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아직 물가 안 잡혔고 아직은 불씨가 안 꺼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할 거고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선제적 인하보다는 끌려가듯이 후행적인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더라도 연준의 손길이 뒤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채권팀 공식 의견은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초, 그러니까 이제 한 6월에서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지금 3월 인하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라도 정말 3월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크로 펀더멘탈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가 돼서 사실 뭐 그게 중국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경기가 꺾이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3월달 인하하는 게 결코 주식시장에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좀 해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2월 정도까지는 조금 분위기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컨센서스가 무서운 게 우리는 그게 좀 너무 앞서간 것 같아. 너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벌써 그 지점까지 가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3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월 의장이 꿈깨 또 한마디 하면 예전처럼 또 바사사삭 또 깨질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네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서 여기에서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금리가 좀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3년 기준으로는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고 3년이 이제 3.5 밑으로 드디어 내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보통은 이제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 금리가 통상적으로는 20에서 25bp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붙었고 오히려 국고 3년 금리가 더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이미 우리나라 시장의 금리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한국조차도 일단 한 번 내릴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6개월물 초단기 금리를 많이 보는데 네. 미국채 지금 초단기 한 6개월물 금리가 지금 5.38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도 지금 6개월 안에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한 번 정도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3월에서 4월 정도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채권 가격에 시장 금리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11월 달에 코스피가 11% 올랐고요. 예. 11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이 13% 올랐는데 네. 좀 너무 빨리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일단은 뭐 산타랠리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는데 산타랠리까지 땡겨서 산타가 11월에 온 건가요? 네,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네네. 10월 달만 하더라도 이거 막 5% 넘는다. 난리 났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4.1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4.5까지 와 많이 내려갔다는데 4.3, 2, 4.1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만큼 약간 뭔가 좀 고용시장이 조금만 안 좋은 지표 보여주면 야 이거 금리 인하야 그러면서 이제 막 땡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요거 자체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보통은 장기물 금리가 빠지는 거는 사실은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를 의미하는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일단은 그 채권 금리 쪽에서 이제 단기물은 정책 금리의 방향을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중장기물은 경기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정말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구간은 결국에는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그 전반적인 경기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라서 사실상은 지금 보면 위험 자산의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찌됐든 간에 유동성의 힘으로 간다. 네. 사실 뭐 금리 인하되면 다이빙 하듯이 살아. 뭐 앙드레 코스달러 그렇게 뭐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그 배경, 이유를 봐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다 해서 이거는 악재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시차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과거 보면요. 예를 들면 4번의 금리 인하를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인하할 때는요. 시장의 반응이 보통 어떠냐면 인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그 정도 가지고 경기 안 살아나. 3번, 4번은 내려야 되는데 너 한 번만 내렸어? 그러면서 아하. 더 내려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구간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항상 시장은 그렇잖아요. 투자자들은 항상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첫 번째 인하가 나오면 거기에서 환호하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땡깡을 더 부립니다. 한 번 더. 네, 더 내리라고. 한 번 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몇 번 내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미국이 한 3번 정도 내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인하에서는 오히려 땡깡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 금리 인하, 예를 들면 3번째, 4번째, 결국에는 마지막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오케이, 이제 됐어. 이 정도면 경기 좋아질만 해 하면서 마지막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거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뭐 그 증시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주식을 살 거냐, 마지막 금리 인하의 주식을 살 거냐, 이 판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 인하한다라는 기대만 있지 인하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내년 상반기에 실질적인 인하가 나타나기까지 오히려 땡깡을 부리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응석을 부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두 번 내려서 경기가 좋아질 거면 이미 좋아졌다. 그렇죠, 그렇죠. 또 네. 원체 또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5.5 그리고 정도면. 사실상 미국은 금리 인하를 사실은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특히 뭐 중국이나 내지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각국의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국면이죠. 야, 그러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이거 본인의 포지션이나 희망사항이 또 반영이 되면서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일단은 그 금리 인상이 종료된 시점부터 증시의 반등은 시작이 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펼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박소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초입 국면보다는 네네. 금리 인하가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부터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마무리가 일단 되어야 그 다음부터 시장이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유동성보다는 조금 더 경기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각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경기가 지금 45도 각도로 좋아져요. 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45도 각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리를 60도 각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하. 이런 경우는 사실은 경기보다는 더 그 유동성 위축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이 경기는 45도 각도로 좋아지는데 금리를 30도 각도로 올린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보다 유동성에 더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내리냐 후행적으로 내리냐 네. 이게 훨씬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빨리 내리느냐 내지는 천천히 내리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린다보다 얼마나 선제적으로 내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기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 인하가 갈 것이냐, 혹은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인하가 갈 것이냐, 네네. 그걸 봐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쓰신 자료도 보면은 bad is good, good is 네네. bad라는 그 역학이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나면 야 이거 금리 인하 시점 앞으로 당겨질 거야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었는데 네네. 그 다음부터는 초점이 안 좋은 경기 지표들이 나오면은 조금 증시도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하가 본격화된다라는 거는 경기 펀더멘탈이 안 좋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인데 결국 여기에서 사실 뭐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낮춰줄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정책 당국자들은 아직 물가 다 안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금리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물가 불 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물가의 불씨.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벌써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인하의 속도나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오히려 좀 땡깡을 부리는, 응석을 부리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2024년 연초의 키워드는 땡깡이 되겠네요. 읽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금리 기대를 많이 하셔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진짜 이건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듣던 표현인데 땡깡 부리다 한 대 얻어맞고. 네네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땡깡을 부리면 사탕을 주느냐, 땡깡을 부리다가 한 대 얻어맞느냐. 아, 네.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파월 의장이 네. 뒤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지 사탕을 들고 있는지를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약간 그게 회초리일 수도 있다. 그쵸. 사탕을 그렇게 쉽게 주면 이 다 썼거든요. 그리고 뭐 소화당뇨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네. 체질.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너무 사탕을 빨리 주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가라는 부작용을 한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애들이 있지만은 뭐 달라는 대로 다 줬을 때 아이가 스포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여튼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 와닿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여쭤봐야 되겠다. 어찌됐든 간에 2024년 화두는 그런 금리 인하가 언제냐? 네네. 다시 한번 좀 언제쯤 이 유동성의 맛을 보게 되는 거냐? 일단은 기업들 실적은 좀 많이 안 좋아졌고 경기는 네네. 얼마나 더 안 좋아질 것이냐.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기의 그 사계절, 우라가미 군요가 이야기했던 뭐 계절 네네. 분포도 사분면, 최근 자료에도 그걸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에 띄우신 게 네, 금융시장의 사계절. 뭐 사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데 보기는 중요하죠. 어려워 보이지만, 예. 네. 보시게 되면 좀 X축, 가로축은 성장률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는 국면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왼쪽, 오른쪽을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 아래는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냐, 떨어지는 국면이냐, 이걸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네. 코로나 때는 이제 성장이 확 살아나면서 오른쪽으로 모델이 가다가 그때는 물가가 안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021년으로 가면서 물가가 올라오면서 경기가 꺾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시 모델이 왼쪽으로 쫙 가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 11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어디쯤일까? 네. 여기 2023년 11월인데, 네네. 네. 요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갈까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경기는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굉장히 느리고요. 네. 근데 이제 물가는 지금 다시 올라갈락 말락 하면서 지금 이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좀 고민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일사분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사분면이라는 거는 네. 아마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이 물가도 잘 안 잡히지만 성장률도 사실은 올라가는 약간 이 일사분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네. 요거 좀 클릭해서 네, 그렇게 빨간 할까요? 펜으로 요거요? 예. 그거 하시고 그냥 요 바탕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요거요? 이렇게? 네네네. 네. 그게 일사분면이죠. 네네네. 네. 일사분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상 저는
리만 파산이 2008년도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이 채권 시장과 금융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거는 다 중앙은행들의 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앙은행들의 입이라는 거는 뭐 이제 통화 정책을 더 어떻게 해주겠다, 뭐 QE를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물가가 안 오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맘대로 유동성을 풀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물가 문제 때문에 사실은 통화 정책을 맘대로 쓰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재정 정책.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벌어진 부분들을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물가가 더 오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재정 정책을 써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를 못 잡는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돈을 계속 쓴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코로나 때 시작했었던 각종 뭐 이게 무슨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각종 것들 지원금들. 계속 나와요. 그 사실 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조달을 해서 돈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 7% 할인하는데 이거 7% 할인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거를 상품권을 사면 7%짜리 채권을 제가 사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그 금리를 받고 제가 지자체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지자체는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재정회장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물가는 못 잡지만 경기도 사실은 쉽게 꺾이지는 않게 되는 약간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주 사실 과거의 십몇 년과는 다른 흐름인 거죠. 결국에는 경기도 아주 쉽게 안 꺾이지만 물가도 쉽게 잡지는 못하는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재정 지출의 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재정 지출과 이제 물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균형 재정, 우리나라도 한번 이제 97년도 IMF 이후에 뭐 이게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채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재정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약간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아니 이렇게 빈부격차가 사실 극심하고 저소득층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재정 균형이 무슨 소리냐? 오히려 정부가 계속 돈을 써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 보면은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다 100%가 넘는데 정부 부채만 한 50% 안 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건전해. 기업하고 가계는 부실한데.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실제로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금융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내년도에는 각 국가들이 선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있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유럽 의회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재정 지출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줄어들기 어려운 장.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제가 표시도 했지만은 성장률이 쉽게 사실은 줄어들기 어려운 부분들. 네. 근데 이제 재정 지출을 했을 때의 결국 상황은 성장률도 플러스 물가도 플러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국면이 우리가 조금 봐야 될 좀 중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과거에는 사실은 여기였거든요. 성장률이 좋아도 지고 나빠도 지지만 결국에는 이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디스인플레이셔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그리고 물가가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성장형 시장, 뭐 IPO 내지는 뭐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재고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릴 건데 어쨌거나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여전히 계속 높을 것이고 네.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재정 투입을 하면서 성장률을 좀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물가가 낮아지지는 않는. 그래서 또 그 최근에 쓰신 리포트도 재정 지출과 포퓰리즘 또 이렇게 제목을 잡으신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물가에 대한 부담은 또 불신은 계속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는 또 쉽지 않을 거다. 또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 맞물려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최근에 코인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트코인이 네네. 우리나라 돈 6천만 원 넘었다고 하고 막 자고 일어나 모른다고 하고 요즘에 그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STO 관련주도 막 폭등하는 거 보면은 네네네. 이거 뭐지? 막 이른바 적자 내던 성장주까지도 급등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저금리 시절을 상상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게 또 미리미리 땡겨서 선반영이 또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좀 독특한 거는요. 최근 이제 금도 많이 올랐고, 그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11월 달에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하면서 이런 자산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거는 다 오른 막 이런. 네. 근데 약간 다른 거는 최근 들어서 12월 들어서는 다시 달러가 살짝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26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데도 오히려 지금 금과 비트코인이 더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1월 초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달러가 최근 다시 강세로 가면서 그렇게 빨리 인하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도 오히려 비트코인은 지금 44,000달러 넘어서고 예. 금도 사실은 계속 강세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8달러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이제 좀 자산 다변화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내년도에 호재가 있죠.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이제 비트코인 오랜만에 4년 만에 반감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좀 출시될 거고 이더리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도권 진입에 대한 개별적인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과 별개로 비트코인이 이런 개별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따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때 네네.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그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좀 독특한 거는 어쨌거나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다시 강세로 갔는데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오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다르게 볼 소지가 있는 거죠. 네. 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 유동성이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또 여전히 또 그 기저에는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그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달러가 약세로 가든 강세로 가든 두 자산은 계속 좋은 상황이라서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보통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이제 주식이 좋을 거다라고 많이 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이게 그 달러가 약세로 가든 강세로 가든 오히려 개별 호재가 있는 비트코인이 더 좋을 거다라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하여튼 좀 재미있게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그리고 그 연간 전망 자료를 보니까 네네. 2024년에는 PBR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건 이제 벌어서 쌓아둔 자산, 네. 자산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보다 물가도 안 잡힐 거다. 근데 이제 경기도 사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결국에는 이 재정 지출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이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자산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동산을 들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기계류나 여러 가지 장치 산업 같은 거를 하는 데들은 이제 장비를 자산으로 잡은 데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사실은 현금조차 예전에는 금리가 0이었을 때는 현금의 가치가 사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휘발되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실 4% 5%짜리 상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금도 굉장히 좋은 수익성 자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평가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는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지금 당장은 수익을 못 내더라도 앞으로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좋은 모델만 있으면 그 사업 모델의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30배, 40배, 50배까지도 가능한 약간 이제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저금리 시절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금리가 아니라 약간 중금리, 고금리 시장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자산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요새 되게 재밌었던 게요. 미국이 요새 금리를 5.5까지 올린 다음에 약간 뭐 내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번 이상은 좀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의 주택건설 업체들 네. 뭐 지금 레나라든지 DR 호튼이라든지 풀턴 그룹 막 이런 회사들 지금 신고가거든요. 주가 엄청 좋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오히려 한두 번 정도 내려주면 더 좋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좋다라는 판단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빠질 거냐? 근데 사실 가격이 안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유형 자산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의외로 지금 사실 뭐 내년도에 이제 주도주가 뭘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되게 중요한데 네. 저는 가장 지금 중요한 판단은 물가가 오르는 장이냐 빠지는 장이냐. 그리고 사실 물가가 빠지는 장이라면 과거의 행태로 가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앞으로는 물가도 안 오를 거고 그럼 금리도 다시 많이 내려갈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다릴 거고 왜냐면 네. 금리가 낮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높으면 요새 이제 저도 세미나 다녀보면 그 개인 고객들은요, 아유, 그냥 몰라, 채권할래. 금리 5, 6% 나오는 거 회사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고생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굳이 불확실한 사업 모델에 내가 돈을 태우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는 고금리 시절에 적응이 되신 분들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적응적 기대 이렇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자산군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인플레장이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만약에라도 결국 내년도에 다시 재정 지출을 하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결국 물가를 못 잡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이제 고삐를 좀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저는 못 잡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격은 쉽게 잡기 어렵고 인플레도 결국에는 좀 얄미운 친구처럼 데리고 가야 되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아까 PBR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좀 부각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장이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저는 이 PBR이라는 것들이 그동안 10년간은 워킹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자산을 갖고 있어도 쓸 데가 없다. 왜냐하면 물가도 안 오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자산 자체의 회전율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를 높이 해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 재고 사이클도 말씀을 드릴 텐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생산을 더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고요. 네. 그리고 생산을 더 한다라는 거는 그 생산 설비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땅이든 내지는 자산이든 내지는 현금이든 의외로 이 PBR 관련된 밸류에이션들이 좀 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아도 자산 가격이 막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네네.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를 아예 잡지 못한다라는 또 가정하에. 그렇죠. 사실 물가를 저는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싼 물건들을 생산하면서 이것이 이제 글로벌 물가 안정에 기여를 많이 했다가 그렇죠. 이젠 미중 공급망이 다 망가졌잖아요. 네. 서로 이제 교역도 잘 안 하고 물론 여전히 하긴 하지만 관세라는 허들이 생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이 공급망에서 크게 기여를 했을 때보다는 기본적인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내년도에 선거가 많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거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흐름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들로 지금 정책 당국이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가는 쉽게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부채가 휘발되려면
사실 부채라는 게 문제가 될 때는 구조조정을 세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네. 왜냐면 그 가운데서 실업도 많이 야기가 되고, 그리고 경제가 경착륙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부채가 휘발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 부채는 혼자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항상 자산과 반대 사이되는, 부채에 반대 사이되는 자산이 있고, 네. 그러면서 자산의 가격이 부채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부채가 문제가 되지만, 그쵸, 그쵸. 부채가 있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분명히 문제가 됐었는데 더 이상 갑자기 문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을 사실 다들 싫어하시고, 네. 인플레이션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책 당국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경기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물가는 내년도 금리 한두 번 더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저는 못 잡는 시나리오로 간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는 경기 물가도 올라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스타일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결국에는 저는 재고 사이클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시장의 스타일, 그쵸? 그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자산으로 갈 것이냐 그 전략을 또 짜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재고 사이클을 되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네, 요거를 제가 잠시만요. 일단은 요 이제 장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배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잘 안 오는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항만 하역을 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배에 대한 이제 운임 자체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마트 갔는데 휴지도 없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코로나 한창일 때고 그랬죠. 막.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언제 배가 올지 모르니까 재고를 많이 쌓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실은 주문을 엄청나게 때려서 과잉 재고를 쌓았던 게 2021년도까지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될 줄 몰랐죠. 그러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 과잉 재고를 안고 업체들이 다 고통을 겪었던 게 이제 올해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과잉 재고를 계속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네. 여기 이제 왼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 아래 표요? 네, 요겁니다. 요게 빨간색 선인데요. 네. 이게 도매 재고인데요. 예. 도매 재고가 지금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추락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얘기는 아직 지금 이게 9월까지 데이터라서 좀 더 내려오기는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재고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이 가게 되면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네. 여기 과소재고 상태로 지금 진입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차트가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차트인데요. 지금 까만색은 반등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제조업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초록색 선을 보시게 되면 초록색 선은 더 하향을 하고 있죠. 예. 초록색 선이 재고인데요. 보시면 지금 재고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데도. 네. 이 얘기는 지금 과소재고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하나 더 네. 넘겨서 보시게 되면 그 재고 중에서 사실은 업종별로 좀 틀려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 재고 조정을 다 못했습니다. 네네. 보시게 되면 지금 뭐 IRA도 그렇고 뭐 전기차 보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을 텐데, 지금 초록색 선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재고 조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 보시게 되면 자동차는 지금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사이클입니다. 네.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어도.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대에 뭐 한 3천만 원 막 이러니까 자동차를 빼고 봐야 이 재고 사이클의 좀 본질을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오른쪽 보시게 되면 컴퓨터 주변 기기. 재고 감소율이 지금 역사적인 최저까지 갔죠. 여기 이제 2000년 IT 버블, 그리고 이제 2008년도 리만 파산,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재고가 지금 감소율로 따지게 되면 거의 역대 최저치까지 갔거든요. 네. 이 얘기는 코로나 때 이제 PC랑 노트북 많이 샀다가 몇 년 동안 안 샀는데,
뭐 지금 안 팔리니까 다들 재고 안 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내년에 다시 살려고 하면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채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IT 주변 기기나 이런 것들, PC 사이클은 저는 내년에는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왼쪽 아래 논 듀러블이라고 있는데 여기 비내구재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화학 제품들입니다. 예. 이 화학 제품 지금 이제 9월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 미국 지표는 특히 이제 이 도매 재고나 소매 재고 같은 것들은 2달 정도 이연돼 가지고 발표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보시면 한 3, 4개월만 더 재고 조정이 있게 되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의 감소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사실은 좀 둔화될 거다. 그리고 중국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 재고를 안 쌓은 거죠. 의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내년도에는 지금 뭐 다들 AI 하지만 사실 저는 뭐 AI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데 실제 AI를 하려면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하고 PC도 필요하고 서버도 필요하고 결국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재고는 사실 지금 역대 최저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내년도에 실제 봐야 될 거는 이러한 어떤 재고 사이클이 돌아오는 재고가 없으면 쌓아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는 리스토킹, 리스토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고 비축의 사이클이 내년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재고가 줄어든 거는 이미 업체들이 내년 경기 둔화, 소비 둔화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약간 좀 어두운 예측을 하면서 재고를 그쵸. 안 쌓고 있는 거고.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겁을 먹으니까 내가 미리 사놓으면 팔리지 않고 쌓여 있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미리 구매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가격이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어이쿠 나는 가격이 더 내려갈 줄 알고서 안 쌓았는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네 하면 두근반 세근반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빨리 또 막 주문 넣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런 재고 사이클이 가장 중요해지는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때 예. 조금 더 이 사업자들의 좀 마인드를 자극을 시키거든요. 아하. 빨리 쌓아야 내가 더 싸게 많이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재고를 많이 비워둔 그 업체들의 예측이 틀려야 하고 네. 예상 외로 수요가 좋아져야 하는 거고 수요가 좋아지려면 아니 그 업체들의 그 리스토킹 수요를 자극을 하려면 가격이라는 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근거는 어디서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지출 뭐 이런 걸로. 아직은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재고 조정이 100%는 끝나지 않아서 네. 저는 한 몇 개월 정도는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내년도가 미국이 대선 4년 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있는 이제 바이든 4년 차인데 과연 지금 선거가 있는 해에 경기가 악화되는 거를 과연 어느 정부가 그냥 두고 보겠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통화정책 당국한테도 압박을 상당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재정을 쓰려고 할 가능성도 되게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가만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내년 초에는 뭔가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연초부터 꾸며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것이 어찌 보면 재고나 물가나 내지는 이런 경기를 한꺼번에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근데 그 누구도 먼저 손을 안 내밀려고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했다가 물가 오르면 어쩌지? 라는 것도 있고 그쵸.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견딜만 하니까 그냥 좀 지켜볼까? 라는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경기 하강이 좀 더 가팔라지면 그때는 어이쿠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답보 상태로 방향을 못 찾고 헤매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 네. 요거는 약간 정책적으로 뭔가 부양의 스탠스가 확실히 나타날 때 네네네. 물가는 그냥 이 정도면 됐고 네네. 우리는 경기 부양으로 간다. 그럴 때 재고와 물가와 경기가 같이 뭐라 해야 되나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저희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신호는 그러면은 뭔가
간파하기는 조금 용이할 수는 있겠네요. 정책적으로 나타난다면. 그쵸. 근데 아마 그러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문 용어. 땡깡을 조금 세게 할 가능성이 있죠. 네. 아, 먼저 시장이 막 후두두두 막 떨어지면서 네네네. 거봐 이렇게 지금 부양책 안 쓰면 이렇게 망가진다니까 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렇죠. 네. 그래야지 또 정책적으로 동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둔화는 되고 있어도 사실상 경기가 약간의 둔화지 침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미리 금리를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는 상당히 안 좋지만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별적으로 문제되는 뭐 부동산 회사들 도와주면서 그냥 또 그냥저냥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 부양이 잘 안 나와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연준 입장에서도 다시 물가라는 불씨를 되살린 방화범이 되는 건 원치 않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 죄인이 그쵸. 되는 그런 흐름이니까 쉽지 그런데 않죠. 앞에서 뭔가가 많이 망가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뭔가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네네. 예, 그 당위성이 좀 생기는 걸 테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연초 흐름이 뭐 2, 3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셨죠? 집중해서 들으셨죠? 그러면 조금 이제 섹터 전략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 저만 그렇게 체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 거의 없고 네네. 다들 이제 일단 뭐 AI가 보여주고 있고 HBM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도체 섹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좋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물론 다들 걱정하시는 게, 아, 이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좋다고 하고, 예. 연말에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섹터가 그 다음 해에 된 거를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건너서 듣기로는 펀드 매니저들도 네네. 반도체는 지금 꽉 채워놨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는 앵글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각도. 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라는 거대 담론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먼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갔는데, 네. 질 수 없으니까 이제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이 영상을 인식하는 이 AI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제미나이. 네네. 그래서 저는 잼민이라고 읽었는데. 아, 네. 제민인데 그 이게 미국 사람들은 제모나이라고 아, 보통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잼민이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네. 예. 아니 아무튼 이제 근데 네. 그걸 보면 아 이게 그 빅테크 업체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도태되면 그 마켓 쉐어를 뺏길 거고 그쵸,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구글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 뭐 구글 검색 이런 걸로 아주 막강한 시장을 구축을 해놨는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뺏길 수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AI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 뒤에서 어부지리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누군가를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AI가 좋아지는 건 분명하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부지리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어라고 했을 때 올해는 보면 그냥 사실은 유일하게 엔비디아 하나 사면 끝나는 장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말고 이 제대로 된 G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 의미 있는 AI 프로그램을 낸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두 개만 가져가면 되는 장이었다면 네. 내년도는 약간 AI의 좀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나도 해, 너도 해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까지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대중화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버 투자의 사이클로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스팟 가격이나 반도체 재고량이 이제 여전히 많지만 드디어 이제 약간 재고 증가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PC에 대한 재고도 보여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반도체가 좋아질 때 그냥 AI 때문에 좋다라고 하면 이 AI 관련된 뭐 내지는 좀 이 반도체를 만드는 좀 특수 장비 내지는 이제 뭐 이 TSMC라든지
그런 어떤 생태계를 보시는 시각들이 있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업체들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레거시 사이클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D램 낸드가 이제 커머너티 반도체인데 올해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HBM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클라우드 상에서 이루어지고 요새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형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연산과 사실은 서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레거시 사이클 베팅하는 것들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거시라는 것들은 구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냥 기존의 어떤 좀 스몰캡들이나 이런 테마장보다는 그냥 정말 반도체의 어떤 큰 재고 사이클이 돌면서 나오는 좀 대형주 사이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사실 지금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HBM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못 냈다고 해서 오히려 주가가 생각보다 못 움직였는데 오히려 내년도는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어쨌거나 반도체 좋게 보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장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AI 그 GPU에 들어가는 HBM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국면. 일반적인 서버 투자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사실 그게 반도체 관련주는 원체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뭔가 지수에도 조금 유의미한 영향을 주겠네요. 네, 그래서 연초에 저는 좀 조정이 있을 거로 보는데 연초 한 2, 3월 조정에서 매수하게 되면 사실 지수가 올라가는 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상저하고로 보고 있어서 지금 지수는 저희가 이제 예상 밴드는 2,300에서 2,730으로 내어놔서 상당히 아주 높은 거는 아닌데 일단 연초 한번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좀 시장 충격 나타나고 혹여나 뭐 한 2월, 3월 지금 언제가 정확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좀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할 때다. 반도체 위주로. 반도체 그리고 뭐 화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재 의류 같은 것들 결국 이 재고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업체들이 저는 꽤 많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 1, 2년간 지금 재고 조정을 많이 거치면서 과소재고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들이 몇몇 섹터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유가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충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거든요. 저희가 12월 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WTI가 69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 화학 회사들은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납사나 이런 투입 원가는 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 제품 가격 자체는 그 스프레드를 사실은 스프레드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은 늘어나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내년도에 연초부터 재고 비축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면 가격이 오르면서 이 스프레드를 먹을 수 있는 룸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이제 경기 민감주니까 경기 안 좋으면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보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재고 사이클에 조금 더 비중을 두자. 근데 경기가 사실은 좋아지면 당연히 그 재고나 이런 것들도 비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경기가 좋아져도 이미 재고가 충분하면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으면 이 재고 사이클이라는 것들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과잉 재고에 뒤어서 업체들이 과소 재고로 가고 있는 흐름들이 약간 있고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한번 연초에 경기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돌아서게 되면 업체들의 좀 흐름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 리스타킹 수요, 재고 축적 수요를 봐야 된다.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화학주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중국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재고 비축 수요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지금 중국 본토 증시도 그렇고 홍콩 증시도 그렇고 지금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라
그러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내년도 이제 3월 달에 전인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인대 이전에 중국이 어떤 중요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고, 전환점을 또 마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한 2, 3월이 중요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양회 이거 봐야 되고, 그러니까 화학주는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재고 다시 쌓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네네. 그 불확실성이 좀 개선이 될 때 그때. 그리고 화학 제품 스프레드는 사실 또 매일매일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실제로 이제 화학 시황 보는 연구소들에서 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확인하시다 보면 사실 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거를 금방 아실 수도 있죠. 아하. 네. 그래서 화학 산업 리포트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열어봐야 되는.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재 의류도 이제 다시 재고를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 이제 미국 얘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소비재 쪽은 생산 업체가 있고요. 화장품이랑 의류랑 생산 업체가 있고 네. 브랜드 업체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생산 업체들은 미국의 소비재 업체들이 발주를 내면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재고가 많다 보니까 사실 발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좀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의류 OEM. 네,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보다는 의류 OEM 쪽이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회사들 위주로 흘러가고 의류 OEM이 전형적인 수출주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냥 그 브랜드는 역시 내수 소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이제 기대할 포인트는 네, 없나요? 뭐 사실 요즘 내수 막 거의 소비 지하실까지 내려가고 있는 네, 의류집도 내수 많아서. 소비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40, 50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20, 30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또 틀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바뀌는 것도 있고 사실 화장품도 예전에는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설화수가 잘 팔린다고 했다가 요새는 다 저가 화장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로컬 브랜드의 ODM을 받아오는 회사들이 좋아지는 흐름들도 많이 나타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랜드력이라는 게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처럼 정말 100년씩 가는 회사도 있지만 유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면 이거에 또 적응하지 못하면 브랜드가 금방 또 도태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엄청 빠르죠. 네, 그래서 사실 브랜드 회사보다는 생산 회사가 훨씬 더 투자하기는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의류 역시 OEM, 화장품 역시 OEM, ODM 쪽으로. 네,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OEM, ODM 회사들이 원체 2023년 주가가 엄청났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뭔가 좀 주가 레벨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있고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한데 네네. 요건 좀 더 길게 뭐 최근 보셨을까요? 조금 조정이 있기도 했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연초까지 되면 주가 레벨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산업체들을 좀 더 선호하는 뭐 상황이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혹시 우리가 이야기 안 한 섹터가 있을까요? 좀 빠뜨리면 안 되는? 네, 뭐 거의 다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네. 뭐 나쁘다고 하는 것보단 좋다라는 거 위주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 하나는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벌써 1시간이 넘었네. 네. 요거 하나만은 조금 더 지적을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그 리포트 내에서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네네. 낮은 ROE와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네. 요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그게 몇 페이지 있었더라? 연간 전망에 있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PBR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PBR이 가장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트레일링 PBR은 앞으로 벌 이익이 아니라 지금까지 벌었던 것만 가지고 평가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0.8
8배, 9배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코스피가요? 네, 코스피가. 근데 보시면은 PBR 1배 이하인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눈 감고 사야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글로벌 주식 시장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항상 PBR이 높은 국가들은요, 네. ROE가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주식을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네, 주식을 할 거면 몇 %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 리턴을 가져올 것이냐, 네. 그게 ROE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 ROE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버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내가 사실 9%에서 10%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통 주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ROE가 여기 보시게 되면 8에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예상이 지금 8.5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그냥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도 문제고요. 저성장이 고착화 되면서 철강, 화학, 건설 같은 국영재 산업군, 여기가 예전에 ROE가 되게 높았는데 많이 낮아졌고, 네. 그나마 지금 바이오, 플랫폼, 화장품, 게임 컨텐츠 이런 것들은 ROE가 되게 높은 산업인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아직은 작습니다. 비중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어떤 때는 ROE가 엄청 높았다가 어떤 때는 반도체가 ROE가 엄청 낮아져요. 사이클이 심하니까. 네, 그렇죠. 변동성이 극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사실은 이 스위스 럭셔리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미국 테크가 다 모여 있고, 인도는 사실 지금 고성장 중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사실은 시장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매력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무조건 사라라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오히려 인도랑도 저렇게 차이가 나네요.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돌파구는, 이런 경우에는 이 ROE라는 게, R이라는 거는 기업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R이 사실은 나오기가 힘들면 E를 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턴이 안 되면 네. 자본금을 줄여라. 네. 주주들한테 돌려주든지 그렇죠. 자산 쌓아놓고 뭐 하는 거냐 네. 이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내년도에 이제 행동주의 흐름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배당을 늘리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 ROE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가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건 되게 힘들어요. 앞으로도 좋아지려고 그렇죠. 많이 네.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나마 이 내년도에 이제 이 배당 관련돼서 지금 제도 변경도 좀 있을 거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배당금은 나중에 발표하고 주주 명부를 먼저 폐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0원 배당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600원? 그러면 뒤통수 맞았네. 보통은 약간 이런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주주 명부를 폐쇄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주주 환원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배당,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행동주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화두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니까 무조건 사자라는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는 통하지 않아서 그렇죠. 좀 아직은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싸니까 사자가 아니라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싼 걸 싸게 만드는 그 이유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네네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주주 환원 세계 꼴찌. 네네네. 주주 환원율 뭐 28%. 이거만 바꿀 수 있어도 사실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PBR이 쭉 올라갈 수도 있고 ROE가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장치 산업들 많다 보니까, 또 사이클 타는 산업들 많다 보니까, 그래도 쟁여놔야 돼. 그래도 자산이 좀 있어야 돼.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장점이 네. 중국이 한 10년간은 경기가 계속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안 좋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약간 장치 산업과 사이클 산업이 좋아지면 아주 화끈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16년까지 경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17년도에 약간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확 돌고 경기가 확 좋아지면서, 그때 사실 17년도 연초에는 과연 좋아지겠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거의 삼성전자가 나만 주식이다 막 이러면서 갔던 그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약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만 올랐던 거 아니고 다 괜찮았어요. 예. 근데 압도적인 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여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사실 사이클 산업이 한 번 돌아설 때는 굉장히 화끈하다라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기가 좀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내년도 사실은 연초에 아마 좀 전환점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자본 없는 자본주의 책 같이 다룬 적도 있거든요. 네네네. 또 김학균 센터장님도 그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미국 기업들은 뭐 애플도 그렇고 우리 자본금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막 주주랑 나눠주고 어떤 기업들은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쵸. 네네네. 근데 우리 기업들은 뭔가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뭔가 항상 그 자본을 깔고 있어야 되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좀 인식을 많이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과거랑은 또 우리가 산업구조는 조금씩은 바뀌고는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왜 이렇게 ROE가 낮으냐. 근데 이거는 벌고 있는 그 리턴뿐만이 아니라 분모 맞나요? 예. 자본금. 그쵸. 자본금, 에쿼티를 그럼 줄이면 ROE가 높아지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그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좀 같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주주하는 이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행동주의. 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좋은 메시지를 또 담고 있어가지고 네네. 또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안에 바뀌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계속 또 저희도 같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그 연간 전망뿐만이 아니라 좋은 메시지도 같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끝내시려고요?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한 40분 더 하려고 했는데. 자주 좀 와주십시오. 네네네. 신영증권의 박소연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